예, 오늘은 15주차 강의인데요. 현대문학사 2차 과제물 우리 수강생들이 제출을 했기 때문에 2차 과제물에 대한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강생들의 2차 과제물에 대해서 피드백하면 좋겠지만 좀 선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차 과제 피드백을 참고해서 지금 기말고사도 원래는 강의실에서 대면 시험을 치르려고 계획을 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또 대학 내에서 학생들도 확진자가 나오고 이런 현재 추세 때문에 기말고사도 불가피하게 비대면 시험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비대면 시험보다는 과제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기말고사 대체 과제물 공지가 나갈 텐데요. 기말고사 과제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2차 과제 피드백을 잘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드백입니다. 제목은 김기림 실론의 수용 부분 관찰, 이런 제목을 지금 붙였습니다. 목차는 아주 간명하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했는데 대체로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형식에 해당되는 거니까 최소한 본론의 내용을 압축해서 여기에다 적는 게 좋습니다. 본론이란 말 대신에. 이제 서론과 결론은 이제 대체로 압축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서 서론, 본론이라는 이 단어를 그냥 쓰는 것도 무방하지만 본론은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중간 제목으로 압축해서 본론이라는 말 대신에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김기림 실론에 나타나는 주체와 세계, 작품 사이의 관계, 즉 생산관계를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김기림 실론에 나타나는 수용관계를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김기림 실론에서 수용관계보다 생산관계 텍스트가 많지만 독자의 독서 행위에 대한 이 관점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주로 교재와 강의 내용은 창작 과정이었는데, 에 대한 관점이었는데, 이제 수용 과정 혹은 수용 관계를 살펴보겠다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비평가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독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관점이 되겠죠. 비평가로서의 감상자, 그리고 세계관은 생산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동적 현실, 인식적 매개는 주관을 배제한 과학적 객관성. 주관보다는 객관성에, 그리고 과학이 문학 연구도 혹은 비평도 과학이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김기림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유동적 현실, 과학적 객관성이라는 인식적 매개를 통해 시의 경험을 할 수 있다. 언어적 매개는 독립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의 경험이 생성되는 과정과 결부에 나타난다. 우리 교재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관점으로 착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을 아마 다시 절로 나눴는데 1절 비평가로서의 감상자. 예, 감상의 차원을 지금 비평가를 감상자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하는 세계 과학적 객관성. 그러니까 수용 과정에서도 현실이라고 하는 것과 매개라고 하는 것을 지금 포착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수준도 있고 참신한 어떤 내용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림의 비평을 이제 김기림 전집이 6권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비평문 이것을 전체적으로 잘 읽어보고 이런 걸 포착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수용관계의 주체관. 주체니까 수용관계의 주체는 주로 독자나 비평가가 되겠죠. 비평가 감상이라는 평론에서 수용 주체는 시인, 비평가 감상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도 시를 수용하죠. 비평가도 물론 수용하고 감상자가 있다. 감상자는 물론 이 세 가지 주체의 유형이 완전히 별개로 독립된 것만은 아니겠죠. 시인이자 비평가이고 또 기본적으로는 모든 독자는 감상자이니까요. 시인은 생산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본인의 작품이나 다른 사람의 작품의 수용자가 될 수 있다. 객관적 시각. 자, 이게 중요하죠. 김기림은 항상 이 과학성, 객관성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감상자는 비평가 이전의 향수자, 즐기는 사람이죠. 물론 비평가도 객관적인 분석과 해석을 하기 전에 작품을 즐기죠. 그런 의미에서 감상이 분석과 해석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감하고 즐기는. 그래서 김기림은 하나의 입장을 가진 주체가 아니라 세 가지 입장을 동시에 가지는 주체. 시인이면서 비평가이고 동시에 감상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 세 입장은 다른 입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비평가가 작품을 분석할 때 혼동하여 비평을 할 수 있다. 예, 지금 이 평가는 이 2차 과제물을 작성한 수강생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 입장이나 자기 관점을 가지고 이 과제물을 작성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 좋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객관적 시각으로 비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김기림은 왜냐하면 입장이 이 세 가지 사이에서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비평가가 객관성을 가지고 비평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김기림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입장을 혼동하지 않고 작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까?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산관계에서 유동적 현실. 여기서 세계관이라고 말하면 요 단어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세계 혹은 현실을 보는 현실의 관점이죠. 그죠? 보통 우리가 세계관 그러면 어떤 주체가 가지고 있는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관점 이런 뜻으로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때 세계관은 현실관 정도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현실관. 현실 혹은 현실의 관점은 생산관계에서 주체가 생산관계에서 분속소로서 등장하는 현실관 혹은 세계에 대한 관점은 유동적 현실이었는데 수용관계에서도 유동적 현실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 사회적 현실이다. 주관을 포함한 객관의 현실인 생산관계와 다르게 현실을 주관을 배제한 객관적 관점으로만 보아야 한다. 예,
자, 이것이 좀 다르다는 것인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기림은 시인이 바라보는 현실은 단순한 객관적 현실이 아니고 주관을 포함한 객관이다. 이렇게 본 반면에 비평가나 독자가 보는 현실은 주관이 배제된 객관적 관점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비평가와 시인의 차이를 김기림이 그렇게 보았다는 거겠죠. 과연 그런가? 텍스트에서 그걸 검증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시의 비밀이라는 이 평론에서 수용관계에서의 이 현실관이 잘 나타난다. 당대의 사회적, 공간적, 시간적 한계 속에서 창작되어야 하며 이렇게 창작된 작품이 작가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오늘의 예술만이 가질 수 있는 긴장성, 그래서 현장성을 중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성은 유동적 현실과 같은 의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시의 경험과 비평 및 언어적 매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시를 양식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 집단의 테두리 안에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보았을 때 공유재산이다. 예, 역시 수용 과정에서 의 관점을 지금 김기림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시인의 경험의 세계에 흡수되고, 자, 일단 시는 시인의 경험 속에서 창작된 것이니까 그 작품을 통해서 독자의 경험으로 발산한다. 그래서 시인의 경험과 독자의 경험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시적 경험은 시인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을 하고 이것이 작품이 된 이후에 독자는 이에 반응하는 모든 과정을 시의 경험이다. 예, 독자의 경험과 시인의 경험을 일단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기림은 이 시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논의의 수준을 아직 유치한 경지라고 비판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이지 못한 논의를 형이상학적 사변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과학적이라는 말의 반대가 형이상학적이다. 예. 추리의 전개라는 의미로 사변을 사용한다. 그래서 리차즈를 이제 김기림이 가장 이 비평에 있어서 시에서는 T.S. 엘리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비평에 있어서는 이 IA입니다. IA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LA가 아니고 IA입니다. IA 리차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 리차즈가 시의 심리학이라는 과학적 분석 방식을 사용했다. 그래서 김기림도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비평은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객관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 경험과 보통의 경험을 분리하고 시의 경험을 시인의 독특한 경험으로 설정하고 독자의 시의 경험의 구체적인 구조를 역경험이라고 하고 추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독자는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경험한 것을 시를 통해서 다시 재체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추라는 단어를 접두어를 쓰기도 하고 역이라는 접두어를 쓰기도 합니다. 왜 역이라 그랬을까요? 순서로 보면 시의 언어를 통해서 시인이 체험했던 원체험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역체험이죠. 아니면 조금의 관점을 바꾸면 비평가가 체험하는 그 체험은
시인이 체험했던 것을 다시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추체험이 되고 역경험이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 김기림이 비평가나 독자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대목인데 이 발표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을 잘 포착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관계로 보았을 때 주체가 차이가 난다. 생산 주체는 창작자로서 하나지만 수용 주체는 시인, 비평가, 감상자 세 가지 입장이 섞여 있기 때문에 비평가를 수용 주체로 설정해서 얘기했고, 비평가인 주체는 객관적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시각으로 사물을 인지한다. 그래서 과학적 방법, 이것이 김기림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비평 방법인데, 이것은 리차즈의 이론을 상당히 도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 표까지, 도표까지 지금 그려놨네요. 우리가 교재와 수업 시간에 학습했던 것을 상당히 활용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자기식으로 다시 발전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용 과정에서는 작품이 현실과 유동적 현실과 비평가로서의 감상자 사이에서 언어적 매개는 시의 경험과 결부되고 인식적 매개는 과학적 객관성이다. 예, 그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비평 연구의 좌표, 그죠? 그리고 분석소 이런 것들을 다 잘 활용해서 김기림 비평의 수용 관계를 탐구한 좋은 발표문이었습니다. 인용문도 이렇게 붙여놨고요. 상당히 수준도 있는 그런 발표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김기림 비평문 요약 및 해석 이렇게 했는데 제목이 너무 단순하네요. 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이 과제물의 내용을 여기다가 제목으로 써야 될 텐데 제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붙인 제목일 수도 있으니까 제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른 제목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 제목보다는 뭔가 좀 내용이 있는 제목.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일종의 형식적인 제목이니까요. 내용이 있는 제목을 붙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예, 김기림은 창작자보다는 비평가로서 더 알려졌다. 그래서 본론은 시론을 요약하는데 시의 모더니티를 요약하고요. 예, 시의 모더니티. 이제 이 모더니티는 현대성 혹은 근대성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시의 모더니티라고 하는 이 평론이 김기림의 비평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평론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근대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비판했던 것이 감상적 낭만주의죠. 그리고 격정적 표현주의도 비판하고요. 과거의 시와 새로운 시를 구분합니다. 특히 과거의 시 중에서 비판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센티멘탈 로맨티시즘, 즉 감상적 낭만주의. 한국 현대시에 어떻게 보면 주류를 이루어온 것이 그 감상적 낭만주의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이제 새로운 시가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모더니즘 시 운동을 벌이는 일종의 모토가 되죠. 두 번째 비판하는 이 시의 경향은 편내용주의. 그것이 바로 카프로 대표되는 목적 의식을 가진 시. 그렇게 두 가지 기존의 시적 경향을 비판하죠. 그러면서 이제 현대성을
시가 현대성을 갖춰야 된다, 근대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이 평론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기 기계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감정을 본질로 하는 가계 시는 옳은 시의 형태가 아니며, 이런 얘기가 바로 낭만주의 비판입니다. 기계와 집이라는 두 요소의 아름다움이다. 기계의 움직임, 기계의 역동성, 기계가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걸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운동성입니다. 정지 대신에 동하는 미, 이게 운동성인데, 기계의 아름다움, 기계의 운동성, 기계의 힘을 강조하는 것은 이 서구 모더니즘 문학 중에서는, 운동 중에서는 미래파 운동, 미래파라고 하는 이 아방가르드 유파와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림이 서구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를 공부하면서 그 중에서 치사 선택해서 지금 한국 시에서 1930년대 초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지성을 중시하는데, 왜? 이전에는 낭만주의 시에서는 감상이 주를 이루었으니까, 감정이 주를 이루었으니까 지성을 중시하죠. 또 한편으로는 원시적 프리미티브한 미, 원시적 감각을 또 강조해요. 이게 상충한다는 것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교재를 통해서 또 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기계의 미를 또 강조해요. 자, 그렇게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한국 시에 없었던 것, 기존에 없었던 것,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걸 이제 수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모순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평가해 볼 만한 거죠. 그 중에 이제 또 요소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성, 원시적 감각, 그 다음에 기계에 대한 찬양입니다. 기계의 아름다움, 기계의 미, 혹은 기계의 역동적 힘, 이런 걸. 그래서 서구에서 발생했던 그 미래파라는 그 유파도 급기야는 이제 그 전쟁을 찬양하게까지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파시즘하고도 연결되는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런 걸 우리가 조금 더 평가할 때 깊이 있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요소들을 이 시의 모더니티라는 이 평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성을 역시 중시하죠. 새로운 시는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전의 시론이라는 그 제목 자체가 한국의 기존의 시들은 다 오후의 시, 즉 멜랑콜리한 시였다는 거죠. 감상적인 시였다. 그러니까 지성의 그 투명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지적인 시를 강조하면서 오전이라는 용어를 쓴 거죠. 오전의 시, 오후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약하고 있는 평론은 기교주의 비판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교주의 논쟁의 시발점이 된, 도화선이 된 그런 글이죠. 그래서 여기서 역시 감정의 본질을 두는 것을 비판하고, 평범한 시인들은 감흥이란 요소를 내세우는데 이것이 기교주의로 이어진다. 그래서 기교주의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한다. 자, 순수시와 형태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순수시와 형태시. 이것이 이제 1930년대 한국 문학의 이제 새로운 이 흐름을 이룬 것이 순수 문학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세의 변화와도 관련되어 있죠. 3.1 운동이 발발하고
1919년에 그리고 나서 일제의 이 정책이 문화정책으로 바뀌고 또 1920년대 25년에 결성된 카프 문학이 30년대 초에 해산되면서 전체적으로 한국 문학이 카프의 사회주의 문학 운동이라든지 기존의 한국 문단의 흐름이 다시 순수 문학 쪽으로 크게 이동하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시에서는 이 음악성을 중심으로 둔 순수시 그리고 형태시 이런 요소들, 즉 이미지점시, 이미지를 위주로 형태를 위주로 시를 쓰는지 회화성의 본질을 두고 있는, 그래서 사회 정세의 변화가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종교적 신념이 무너지는 거, 근대 문명 이런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교주의, 즉 모더니즘시가 발생했다는 것인데, 기교주의라는 이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자기 반성적인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제 세 가지 평론을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와 현실을 요약하고 있고요. 어제의 시와 오늘의 시를 구분하고, 자, 기교주의를 또 비판하는데, 자, 제목부터가 시와 현실이니까요. 현실에 적극 관심, 이게 이제 이 작품 시와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나중에 제목이 압축되면서 전집에 비평집에 실리게 되니까요. 기교주의를 다시 비판하게 되는 그런 현실에서 벗어난다는 것, 현실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주 핵심 내용입니다. 김기림이 주장하는. 그래서 기교주의에 편중되는 시가 중화할 수 있도록 내용과 기교가 통합되는, 즉 전체성의 시론을 주장하게 되는 그러한 글입니다. 이제 자기 나름의 해석인데요. 세 편의 김기림 비평문을 통해서 시대의 변화에 사상이 따라가야 한다. 시대가 사상적 특징을 가지고 달라진다. 이것이 이제 김기림의, 이걸 이대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대. 보통 우리가 이데아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이데아는 본질적이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어떤 원형 같은 것인데,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인데, 이때 이대는 이념, 시대 정신에 가깝습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시대 정신이죠. 그 시대마다 그 이념이 달라진다는 거죠. 시대 정신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 정신은 시대가 어떠한 사상적 특징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낭만주의가 지배적일 때도 있지만 지금의 시대는 현대성, 모더니티를 갖춘 시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지금 얘기가 되죠. 낭만주의에 대해 김기림은 비판적 태도를 지니지만 후에 일부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나 서정시에 대해서는 끝내 수용하지 않는다. 전체성의 시로는 간단하지 않고 복잡한 유형의 시가 복합된 형태이다. 예. 후반에는 낭만주의를 수용하여 전체성의 시론의 일부를 인정한다. 서정시의 본질이 되는 감정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서정시의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정시의 형태적인 면을 부정했다. 예, 이런 발표자 나름의 지금 분석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발표문입니다. 이마 비평에 대한 내용이네요. 제목이 이마와 휴머니즘이네요. 휴머니즘.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마와 휴머니즘. 휴머니즘은 뭐 인간성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다면,
휴머니즘 문학론이란 파시즘에 대항하여 생겨난 문학 이론으로 인간 중심적 관점을 가지고 인간성에서 그 궁극적 목적을 찾고 있다. 그래서 이제 30년대 중반쯤에 세계적으로 휴머니즘이 강조되고 또 한국 문단에서도 휴머니즘 문학론이라고 하는 이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그것은 세계 정세와 연관이 있다 그랬죠. 파시즘에 대항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이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이 휴머니즘을 다시 강조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공부한 임화에게도 김기림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낭만주의와 무관하지 않으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낭만주의를 수용하게 됩니다. 다시 재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다 이 휴머니즘 문학론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철, 김호성이 주장한 휴머니즘론을 그의 입장에서 인간성에서 문학의 목적을 찾는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었다. 휴머니즘에 대한 그의 비판적 의견은 문의 이론, 르네상스와 휴머니즘론에 잘 나타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임하의 평론을 통해서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주로 백철이라는 사람이 이 논의를 주도했기 때문에 휴머니즘 논의를요. 문의 이론에서 임하는 백철이 주장하는 휴머니즘론의 단편성, 허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는데, 단편성이란 휴머니즘에서 강조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와 해석이 특수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 시각을 가진 백철이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의 특수성을 이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어서 인간 중심적 사고가 가지고 있는 이 포괄성 때문에 특수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비판은 상당히 적절하기도 하고 일리가 있는 비판이죠. 임화가 비판하는 백철의 의견은 문학이 외부의 간섭 없이 작가 개인의 내부에서 온전히 표현된다. 백철이 그렇게 주장했다면 임화는 그렇지 않다고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 형태와 내용으로 나누어 비판한다. 예, 상당히 임화의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이 평론이 아니라 다른 평론을 중심으로 휴머니즘 비판을 지금 큰 틀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문이요. 생산 형태에서 임하는 작품의 본질이 개인의 형태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예, 생산에서 작품이 개인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작가 개인의 창조물이다, 문학이. 이런 것이 보편적인 생각인데, 작품의 창조 주체가 민족, 국가와 같은 집단의 가능성. 그래서 이런 것이 일종의 마르크스 문학론,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문학론의 아주 기본 전제처럼 지금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사회 문화의 요소, 이것이 더 중요한 창조 주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집단 주체, 민족, 국가, 이런 집단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임화는 문학에서 개인성의 영향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개인의 발현이 계급의 속에서 일어난다. 개성이 반영되긴 하지만 계급이라는 어떤 개인의 외부, 그죠? 현실에 종속된다. 이런 관점에서 백철의 휴머니즘론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문학이 인간의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휴머니즘론에서 인간성을 지금 강조하는 거니까요. 이 백철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와 사회, 계급의 공적 재산이다. 그래서 개인성의 개성에 함몰되고 위대한 평범한 작가는 그렇다는 거죠. 위대한 작가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이다. 이런 어떤 이마의 주장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학의 객관성을 통해 작품을 낳은 사회의 상황과 계급의 흐름을 인식하는 데 문학의 의의가 있다. 예, 이마의 비평관을 잘 엿볼 수 있는 그런 평론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인식 표출 방식을 예술과 과학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예술과 과학으로 구분하는 것은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다. 과학에 비해 문학은 형상으로 좌우된다. 그래서 형식적 기준으로 삼았다. 개인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에서 문학의 가치를 찾는 이마의 입장에서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백철의 휴머니즘론은 편협한 논리다. 예, 상당히 이 백철과 이마의 비평관의 차이를 선명하게 엿볼 수 있는 그런 평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르네상스와 휴머니즘론이라는 평론인데요. 휴머니즘과 르네상스는 잘 알죠? 우리 학생들이요. 문의 부흥이 일어난, 역시 르네상스에서 신중심의 세계관, 중세적 세계관에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죠. 문해 부흥이 일어나죠. 그 문해 부흥의 표준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인간 중심적 문화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휴머니즘과 르네상스와의 이 연관성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시즘이 고조된 상황 아래서 자유주의 이후로 휴머니즘이 부활한 시대에 쓰였다. 이 평론이요. 그래서 파시즘, 휴머니즘, 르네상스와 같은 역사적 흐름에서 문해론이 차지하는 의의를 얘기하고 르네상스 시대의 산물로서 휴머니즘은 인간성 옹호, 창조의 자유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걸 또 비판한다는 거죠. 이만은요. 현대의 자본주의가 봉건적 사회로부터 자신을 해방하기 위해 투쟁했고 현대사회의 모습을 만들어낸 시발점이다. 르네상스가요. 그런 점에서 르네상스를 다른 관점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전 인류적 차원이 아니라 시민적 차원의 해방이었다. 그리고 현대문화의 위기를 만드는 원인이다. 그래서 르네상스 휴머니즘을 비판받고 있다는 관점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르네상스에 대한 평가와 다른 지금 이마 나름의 관점에 지금 르네상스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머니즘의 대표적인 주장자인 김호성과 백철을 언급하면서 르네상스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관념성과 추상성을 버려야 한다.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평론이 바로 이 글입니다. 상당히 잘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 수강생은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는데 휴머니즘 문해론가들이 주장한 의견을 비판하는 것이 바로 이마의 이 두 편의 글이다. 백철이 가장 비판의 대상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와 백철은 사실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서로 다른 이론을 지지했고 또 각 계급에서 상이하게 발현하는 휴머니즘의 양상과 지향점을 주장했다. 수강생 입장에서, 발표자 입장에서 문학의 창조 과정에서 개인을 넘어선 사회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이마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마의 의견 중 인상 깊었던 것은 작가 개인의 절대적 부분으로 여겨졌던 재능의 부분도 사회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이 발표자도 그 의견에 동의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휴머니즘을 답습한 자유주의 휴머니즘의 대안책으로 이마가 주장하는 사회주의 휴머니즘. 예, 그러니까 휴머니즘도 르네상스 휴머니즘이 있고 자유주의 휴머니즘이 있고 사회주의 휴머니즘이 있다. 그래서 이마가 후기 비평에서 낭만주의도 재평가하고 특히 인간성, 휴머니즘도 재평가해서 수용하지만 이 백철의 휴머니즘 논과는 다른 어떤 관점의 휴머니즘론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고 그 용어가 바로 사회주의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발표문이었고요. 이마의 또 휴머니즘론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발표입니다. 네, 제목이 감정, 시대정신, 발전정신으로 정리한 김기림의 실론입니다. 예, 발전정신이라는 이 말은 조금 색다른데요. 시대정신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이고 김기림도 이걸 이대라는 용어로 시대정신을 강조했고요. 감정은 주로 김기림이 낭만주의의 그 센티멘탈 로맨티시즘, 감상적 낭만주의를 비판하면서 이 낭만주의와 주로 연관시킨 것이고 발전정신이란 것은 좀 색다른데 뭘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기림 실론에서 세 가지를 지금 포착했는데 감정, 시대정신, 그리고 시의 발전, 예, 그에 맞는 시의 발전, 이것을 지금 발전정신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이 발표자가 지금 포착한 것은 감정, 시대정신, 발전. 자, 첫 번째 평론은 시의 모더니티라는 평론이네요. 시 안에서 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 내포되어 있다. 예,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적인 어떤 사실을 얘기한 것이고요. 감상적 낭만주의의 시와 격정적 표현주의 시. 자, 이걸 이제 사실은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지금 붙인 것입니다. 감상적 낭만주의, 격정적 표현주의. 그래서 적절한 시가 될 수 없다. 그죠? 시와 독자 사이에 아무런 교섭도 성립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엘리어트가 말한 객관적 상관물 이론과 연결되는 것이죠. 감정을 표현하면 독자는 그 감정을 그 시의 언어를 통해서 그 감정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것이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미지로 바꾸어서 표현해야 된다. 이것이 객관적 상관물 이론인데 지금 이러한 얘기도 김기림의 이러한 얘기도 엘리어트의 그러한 관점과 상당히 통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을 강요한다. 그죠? 독자에게 그 과정이 실현되어야 하는데 감정이 공유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감정이 시인에게 느껴지는, 그래서 주관성으로부터 객관성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지금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감정에 대한 얘기고요. 시인, 이제 시대정신, 그 다음에 시의 발전 내용과 관련 지을 수 있다. 시와 감정의 설명에 덧붙여 시인은 그의 엑시타시가 어떤 인생의 공간적, 시간적 위치와 사건과 관련하고 있는가 보여줘야 한다. 자, 이것이 인생의 공간적, 시간적 위치, 이게 이제 시대를 얘기하죠. 시대.
시대적 사건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인의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그 개인적 경험도 시대적 사건으로서, 시대적 경험으로서 시 속에 형성화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니까요. 이것을 시대 정신이다. 인생의 공간적, 시간적 위치, 이것을 시대 정신이다. 그래서 시의 모더니티 2에서 시의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이 제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작품이라고 하는 문장 부호를 여기다 붙여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만 지금 붙여놓으니까 어디가 제목인지, 어디서 어디까지가 제목인지 잘 지금 혼동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세계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 개의 주제에만 고착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시의 다양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정신의 시대에 대한 감각과 비판, 시대 정신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 시대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인간성과 비평 정신에서 문학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인생과 문학에 대한 김기림의 설명에는 역시 시대 정신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편적 시대 세계에 의해 추상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인생에서 멀어서 간다. 이것이 이제 형식주의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내용주의, 이건 카프의 경향을 주로 의미합니다. 너무 내용에 편중한 시들에 반발했기 때문에 형식에 오히려 또 치중한 시들이 나왔다는 것이고, 시대 정신에 따라서 발현이 됐다, 문해사조가. 그리고 지식계급이 산출한 현대문학이다. 그 다음에 또 시대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와 현실에서 어떤 시대적 약속, 장르도 현대시가 장시화되는 것도 어떤 시대적 약속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의 정의를 전 시대를 아울러 하나로 할 수 없다. 하나의 시대에 각기 다른 정의가 나온다. 그 다음에 시의 모더니티, 아마 이게 7장 혹은 7절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에 걸맞는 발전이 필요하다. 항상 시대의 정신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김기림에게는 비평의 전제처럼 제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시와 새로운 시의 특징을 구별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시대 정신과 관련되겠죠. 여기서 적극적으로 인생에 향하여 움직이는 힘을 가져야 된다. 시가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시대 정신에 따른 감정을 내포하는 시는 발전한다. 즉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비평가도 작가도 현실 속에서 문학을 만들어내고 또 과학적 태도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발표자는 결론적으로 김기림 시로는 감정과 시대 정신 그리고 시의 발전이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이고요. 감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넘어서 감정의 표현 방법까지 제시했다. 단순한 감정을 중시하는 것은 낭만주의적인 관점이니까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는가가 더 중요하죠. 시대 정신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또 수강생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고요. 김기림의 시의 발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자기 의견을 붙이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이 항상 발전하는 것은 아니기에 시의 발전은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진화론, 순환론 등 김기림의 주장은 진화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언급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림의 사고방식은 상당히 과학적 사고방식을 지금 따르고 있기 때문에 순환론
그죠? 역사의 발전이, 역사의 진행 과정이 반드시 진화하는 것인가? 일직선적으로 진화하는 것인가? 이 진화론의 김기림의 입장이 진화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역시 미래파적인 관점, 즉 기계에 대한 찬양 이런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복잡하거든요. 김기림의 이 비평적 관점은요. 역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충돌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원시적 감각도 중시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물론 지금 이 수강생의 의견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의견인데요. 김기림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관점이 이제 기본적으로 타당한데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발표문입니다. 네, 이 학생은 일단 특별한 제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목은 없고 그냥 현대문학사 2차 과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임화 비평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데 일단 어떤 평론을 대상으로 하나 하면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와 위대한 낭만적 정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에서 이제 여기서 평론 작품을 이렇게 따옴표 하나짜리로 이렇게 문장 부호를 썼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게 작품 제목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도 붙여야 되겠습니다. 이걸 일관되게 통일되게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호를 쓰느냐는 일단 그 한 편의 글 속에서 통일이 되면 되죠. 대체로 작품은 이 따옴표 하나짜리 이걸 쓰지 않고 이건 강조할 때 어떤 단어를 내가 강조해서 쓴다고 할 때 이렇게 쓰고 보통은 이제 극세를 쓰죠. 그 문장 부호에 대해서도 우리 수강생들이 조금 더 교재를 기본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문장 부호 같은 걸 그대로 일단은 사용하게 되면 크게 틀리지 않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대체로 우리 수강생들이 아직 이런 글들을 경험이 없어서 이제 문장 부호 같은 걸 통일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조금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에 대한 관한 자신의 관점을 나타낸다. 18세기에 사실주의로 복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실은 리얼리즘이라는 문의 사조가 사실주의로부터 발전을 했지만 사실주의는 가장 소박하고 기본적인 이거죠. 인간과 사회 현실의 객관적인 어떤 모습이 있다. 그걸 그대로 사진 찍듯이 거울에 비추듯이 그죠? 사실 그대로 그것이 이제 사실주의의 이제 기본 모토인데 거기서부터 더 이제 복잡한 발전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마가 볼 때는 절대 객관적 모라의 사실주의 이것은 과거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로 퇴보하는 것이다. 문학은 자연의 산물이 아니고 인간 정신의 활동이기 때문에 소산이기 때문에 주관을 전면으로 내세운다.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등장하죠. 사실주의는 있는 그대로 문학과 예술이 그걸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는 이념, 이데올로기, 세계관 이런 건 크게 작용하지 않죠. 즉 주관이 작용하지 않죠. 객관 그 자체죠. 그러니까 이제 리얼리즘 이론가들이 주로 얘기하는 이 이데올로기 이것은 바로 주관과 객관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낭만주의.
완전한 사실주의, 그죠? 완전한 낭만주의, 완전한 사실주의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지금 낭만적 정신과 그 현실적 구조 사이에, 그죠? 상호 종합을 지금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 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금 말들을 하고 있고요.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에서는 자신의 초기 이론의 한계를 비판하며 수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 이제 다음 문장이 완전한 구분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낭만주의와 사실주의는 상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엄밀한 불가침의 특수성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특수성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사실적인 것, 낭만적인 것 이렇게 두 가지 경향으로 사실주의, 낭만주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는 일종의 본질적 개념으로, 그죠? 속성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속성. 실체로 얘기하지 않고 속성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사실적인 것과 낭만적인 것이 문학사에서 두 경향이다. 양대산맥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낭만적 정신이란 개념과 원리적 범주로, 원리적 범주로, 그리고 계급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피지배층 계급의 반발이다. 낭만주의도, 그렇죠? 이 계급적 관점에서 이 문해사조가 등장하게 된 어떤 역사적, 그죠? 계급적 관점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반발이 바로 낭만주의의 원동력이다. 지금 이런 관점을 이제 또 제시하는 거죠. 이마가. 그 다음에 낭만주의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이마가 지금 낭만적 정신과 현실적 구조를 종합하려고 하는 이 평론에서 역시 나름의, 이마 나름의 이 역사적 문학의 흐름, 서구 문해사조의 흐름 이런 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이해도 조예가 어느 정도 우리가 느껴집니다. 낭만주의 문학은 시민사회의 리얼리즘을 실현하기 위해 고전적 문학에 대한 반발로서 등장했다. 그 다음에 낭만주의는 진보적 낭만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낭만주의도 상당히 세분해서 다시 재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낭만주의의 역사적, 사회적 구체성을 드러내야 된다. 그죠? 낭만주의를 그냥 진공 상태의 어떤 문학과 예술로 보지 않고 역사적, 사회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성된 어떤, 그죠? 관점으로, 그리고 게다가 계급적 관점으로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낭만주의를 일방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상당히 역사적 관점에서 낭만주의를 지금 다시 한번 탐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주의 문학의 성립과 함께 사회생활에 있어서 자본주의 체계가 승리하고 르네상스 이래로 인간적 생활 위에 세워졌던 종교적, 교권적 일체의 정신적 우상이 제거되었다. 예, 그래서 사실주의와 자연주의가 구별되는 이유는 사실주의는 긍정, 자연주의는 부정적이다. 예, 이제 사실주의와 자연주의까지 지금 문해사조의 지금 탐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낭만주의에 이어서 그것이 이제 임하의 비평의 무게를, 그죠? 더해주고 있죠. 상당한 이제 문학사에 대한 혹은 문해사조에 대한 이제 이해를 토대로 지금 이 평론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했던 수업 시간에 같이 공부했던 작품들이죠. 다 이 두 작품 다. 첫 번째는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 두 번째는 위대한 낭만적 정신.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작품이지만 지금 이 발표자가 이 두 편의 평론을 좀 더 세밀하게 다루면서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낭만주의적 문학이라 할지라도 인간 세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생활이 의욕 있는 바에 관여해야 된다. 그래서 낭만주의 문학도 생활에 관여하고 현실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다. 이런 지금 논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낭만적 정신도 위대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현실과 이상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현실을 개조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마가 이 글을 발표하는 시기에 소련을 비롯해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이제 문학과 예술의 강령이 이제 제시되죠.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이 혁명적 낭만주의. 그러니까 혁명을 위해서 그죠? 냉철한 현실 파악만이 아니라 이상을 추구하는 그죠? 낭만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현실보다 이상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혁명이란 것도 지금 현재에 중점을 두지 않고 미래를 그죠? 미래에 더 나은 사회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혁명에는 낭만적 정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이마가 이런 낭만주의를 다시 재평가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현실을 개조하는 행위,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는 것, 이게 문학이다. 그래서 꿈을 환상과 지금 구별하고 이제 꿈이 행동과 함께 하는 것, 이게 이상. 꿈에만 머물지 않고 꿈이 행동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30년대 조선의 작품들이 꿈이 결핍되었다. 꿈이 필요하다. 이 꿈은 이제 낭만적 정신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나 이 꿈은 행동을 통해서 혁명을 실현시켜야 된다. 뭐 이런 지금 논리가 이 위대한 낭만적 정신에 들어 있습니다. 상당히 세밀하게 요약을 잘 하고 있고요. 이 발표자가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는데 뒷부분에 기존 이분법적 사상에 대한 비판이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에서는 왜 이분법이냐? 낭만주의와 현실주의는 사실주의는 완전히 둘로 구분되는 것이었는데 기존에 그것을 비판하는 거죠. 이 한계들에 대하여 대안의 제시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당대 한국의 문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현실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문학적 측면이나 학문적 측면에서 완성도가 높은 비판이고 대안에 대한 연구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문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비평론을 창작했다는 점에서 현실과 이상의 조화를 주장한 이마의 그러한 비평은 선구적인 어떤 업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나름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발표문입니다. 6번째 발표문. 자, 제목이 임하의 신문학사 기술과 그 한계 이렇게 붙였네요. 예,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하지 않은 내용인데 임하는 이 문학사 기술을 통해서도 상당히 큰 문제적 즉 논란이 많이 된 문제적 저서를 남겼거든요. 그게 바로 신문학사입니다. 이마가 이제 초기 비평, 전기 비평, 후기 비평 이렇게 비평가로서 활동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문학사를 서술합니다. 이 문학사를 서술한다는 것은 평론하고는 좀 다르죠. 평론은 당대 현장 비평이고 현장 비평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당대 작가들을 시인들을 이렇게 평론하는 거 이것이 현장 비평인데 문학사는 문학의 역사를 기술하는 거니까
이 현장 비평과는 좀 다릅니다. 이마가 나중에 현장 비평이 아닌 이 문학사 기술을 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신문학사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발표자는 이 신문학사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읽어봤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지금 코멘트하는, 정리하고 코멘트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이마는 35년경부터 조선신문학사론 서설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39년에 개설 조선신문학사를 발표하고 신문학 초창기를 연구한다. 그래서 문학사론이 신문학사의 반복에서 1940년에, 자, 그러니까 35년에 처음 그 모습을 보였던 이 문학사에 대한 관심이 39년, 40년에 발표되는 신문학사의 방법에서 좀 더 그 방법론이 구체화됩니다. 자, 그러면 이마가 당대 활동했던 분야가 상당히 다양한데, 이마는 영화 배우까지 했죠. 그런 면에서 거의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한 다재다능한 그런 문학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비평가로서, 시인으로서, 그리고 문학사 기술, 문학사가로서, 영화 배우로서 영화에도 관여를, 영화 제작에도 관여를 했어요. 아주 당대 팔방미인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입니다. 1절입니다. 이마의 신문학사 기술 방법론과 그 한계, 이런 제목인데요. 대상, 토대, 환경, 전통, 양식, 정신 등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 대상에서 조선의 근대문학이란 근대정신을 내용으로 하고 서구문학의 장르. 자, 장르는 서구문학의 형식을 갖추어야 된다. 이게 조선의 근대문학이다. 이런 어떤 정의를 내렸어요. 이제 이마의 이런 이제 여러 이 신문학사 기술은 많은 연구와 평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마는 1장 대상에서 자, 조선의 근대문학을 정의를 합니다. 근대 정신과 서구 형식이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조선문학의 일본, 서구문학과의 변별성에 대한 물음이 제기된다. 서구문학마저도 일본에 의해 유입된 상황에서 조선문학에 있는 근대 정신이 왜곡된 것은 아닌지 의심 생긴다. 그래서 이마는 영종조 이후 일부 한문문학에서 보였던 과학 정신, 자, 주로 영종조 시대의 실학파들이 활동하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이제 영종조 시대까지 이제 지금 과학 정신을 이제 발견할 수 있고, 또 신문학 탄생기의 언문, 한문 혼용기, 이 과도기로 이제 인정한다. 이런 것이 신문학사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2장 토대에서 근대정신, 과학정신은 문학사가 문화사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한다. 예,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이마가 선구적으로 얘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식문화의 역사라고 하는 이마 자신의 지적. 자, 여기 이 표현이 가장 많은 뭐라고 할까요? 후속 연구자들의 혹은 평가를 받았죠. 비판도 많이 받고요. 이식문화의 역사다. 한국 문학은요. 그래서 이건 단절을 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대문학 이전에는 한국 문학의 전통이 있었지만 근대문학 이후는 이식, 외래의 것을 가져와서 이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남선과 이강수가 서구문학과의 영향을 받았는지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방과 이식의 관점에서 한국 근대문학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지라고 하는 건 일본입니다. 그죠? 이 내지 문학,
그들이 내지 문학이 서구 문학으로부터 모방 이식받은 것을 어떻게 다시 모방 이식했는가?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서구 문학이 바로 한국 문학에 이식된 게 아니라 일본 문학을 통해서 그죠? 한국 문학으로 다시 이렇게 전달되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해탄 콤플렉스. 신문학 기술에서도 극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예. 그래서 이 현해탄 콤플렉스라는 용어를 지금 김윤식 교수가 굉장히 자주 쓰고 있는데, 뭐 이강수든 최남선이든 임화든 많은 그 일제 강점기의 이 문인들에 대해서 이런 현해탄 콤플렉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김윤식 교수가 대표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검토하고 재평가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2장 이마의 신문학사 실제기술 양상. 그래서 문학사적 문제가 실천적인 과제다.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탄생한 조건. 문학사 연구 역시 학문적 흥미가 아니라 상부 구조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다. 예, 이 지금 평가는 아마 발표자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마가 문학사 연구에 있어서도 사회주의 문학 운동, 즉 카프 운동을 하던 그 관점, 상부 구조의 목적을 위해서 하부 구조가 결정론을 가지고 토대를 제공한다는 그런 관점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지금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인직과 이강수를 지금 얘기하고요. 신남철을 논의의 비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 근대문학의 발전 과정에 있었던 모든 현상들을 신경향파를 향한 필연적인 변증법적 구도 안에 편입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 한국 근대문학사를 신경향파를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다. 다른 문학적인 흐름들은 그런 어떤 자신의 당파성을 상당히 많이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마에게 중요했던 것은 정신의 문제였다. 예, 상당히 흥미로운 어떤 지금 발표문인데요. 그 의식의 차원에서만 다뤄지게 되었다. 그래서 형식적, 장르적 특성은 배제된다. 예, 이런 관점도 상당히 이제 일리가 있고 적절한 지금 평가인데, 이 발표자가 상당히 자기 나름의 이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적절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마의 비평도 그렇고 문학사도 이 정신의 차원, 내용의 차원에 집중하고 있지 문학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 장르적 특성은 거의 언급하지 않죠. 그런 관심은 별로 없죠. 그런 점에서도 이 문학사는 크게 보면 정신사이기도 하지만, 문학의 정신사이기도 하지만 형식사이기도 하고 장르사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문학사를 기술할 때 어떤 이 관점 하나만 가지고 거기에 편중해서 문학사를 기술하게 되면 이제 지금 이 발표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좀 더 문학의 지성사, 즉 정신사로서의 문학사, 형식사로서의 문학사, 장르사로서의 문학사,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사도 다 이 기술한 문학사가의 어떤 관점이 녹아 있기 때문에 문학사가 객관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문학사를 공부하잖아요. 현대문학사 우리 학생들 공부를 할 때 이 집필자, 즉 저자의 관점이 어떻게 이 문학사는 뭐 객관적이다 이런 이제 선입관을 가지고 보통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마의 문학사, 또 김윤식 교수의 문학사, 또 많은 문학사들이 있는데 조동일 교수의 문학사, 뭐 많은 문학사들이 있죠. 그걸 읽을 때 이게 하나의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문학사가의 어떤 관점과 입장이 개입된 어떤 그죠? 문학의 역사죠. 그죠? 자, 굉장히 흥미있는 발표문인데요.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일본을 통해서 근대문학을
습득한 식민지 지식인의 한 사람이었던 이마는 조선 근대문학의 발달을 일본이 서구 문학을 수입해서 발달한 과정과 평행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식문학론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마가 자신의 신문학사를 집필하며 펼친 이식문화론은 식민사관의 진화론적 역사과는 근본부터 달랐다. 그래서 조선의 역사가 근대의 씨앗을 잠재한 후손 문화였다는 식의 논지를 펴지도 않았다. 그는 대신 그 가운데 객관적이고 건조하게 조선 문화의 독자성을 확보하려고 했었다. 상당히 지금 이제 이마가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 식민사관과 그리고 민족사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난 어떤 기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좋은 평가를 지금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학 형식이 프로문학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 프로문학을 중심으로 문학사를 기술했겠죠. 그러니까 내용 측면에만 이해하고 장르적이고 형식적인 차이를 무시하는 그런 한계도 보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 평가와 또 한계를 지적하는 그런 식의 지금 나름의 평가를 마지막에 제시했습니다. 좋은 발표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마에 대해서 새로운 또 문학 사가로서 이마도 굉장히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이 학생이 이제 그 부분을 좀 과제물로 상당히 의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